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이 8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일단은 중요한 시황 이야기를 해야겠죠. 시황에서 오늘 중국 증시가 강한 반등을 또 보였거든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투자 전략을 좀 바꿔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은지를 실제 어떤 종목으로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서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쉽지만 누가 상대적으로 반론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하지만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황과 투자 전략 이야기를 좀 하기로 하였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꼭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꼭 했습니다. 최근에는 확실하게. 일단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의 덧붙이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 예전에 제가 보험 이야기를 좀 몇 번 했었잖아요. 그죠? 보험 이야기를 했던 취지는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오늘 이제 이쪽 손보 쪽 현역에 계시는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덧붙여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설명을 조금 더 보강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잠깐 짧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보험 이야기를 한 게 제가 보험업에 보험이 전부 나쁘다라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뭐냐면 보통 보험들이 구조적인 어떠한 스스로 연동되는 구조,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구조로 인해서 이쪽 시장이 좀 이렇게 뭐죠? 그거를 이제 과하게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줄이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우리가 결론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산 전체를 나중에 우리가 은퇴하는 어떤 시기에 안전하게 혹은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이라는 것이고, 그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나의 소비를 좀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면 불필요한 어떠한 상품들, 금융 상품들을 조금 수정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이 종잣돈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늘려서 보내자. 대신에 이 보내는 기간은 시간이 상당한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작업을 해놔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특히 복리라는 구조에서 보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상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 그 중에서 오늘 현역에 계신 저희 회원분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보험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다만 돈이 없다면 어떤 개, 흔히 친목계 이런 식의 어떤 취지에서 보험이라는 것이 상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떤 경제력, 보험이라는 게 어떤 경제력 혹은 이러한 뭐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부분과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은 이제 경계가 좀 모호해지긴 했지만 굳이 의미를 둬서 나눠 본다면 실손보험이라는 부분과 어떤 생명보험, 손해보험 뭐 이런 부분 이렇게 나눠보면 실비라는 부분은 저는 단독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권하는 입장인데요. 약간의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제력 관련한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내 직장이 아주 안정적이고 특히 뭐 정년이 보장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 실손이 맞다라는 생각은 하고, 다만 나의 소득이 조금 불안정하거나 나의 자산이 앞으로 10년, 20년 정도를 기대해봐도 상당히 빠듯할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일정 부분의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 단독 플러스 어떤 진단비 형태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큰 병에 걸렸을 때, 만약에 병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쪽에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저는 프리랜서의 개념이에요. 프리랜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입원을 해서 한 3개월 병원에 있어야 되는 구간에 소득이 끊기는 사람들일 경우, 그러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당연히 병원비는 실비로 내겠지만 이 3달 동안의 어떤 생활비라든지 소득이 끊기는 부분을 진단비로 메꾸는 것이 효과적인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에도 사실은 급여가 나오는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진단비의 이런 형태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에 최초에 만들어진 그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소득이 끊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느냐. 그때 내 소득이 끊겼을 때 모아둔 돈이 없다면 그때 보험이라는 것에서 도움을 받아야지라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소득이 병원에 입원하는 그 과정에서도 소득이 끊기지 않을 정도의 직장과 어떠한 약간의 여윳돈이 있다면 굳이 보험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저는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생명보험이라는 것도 하나가 있어요. 사실 생명보험이 최근에 문제됐던 것들은 건강원에서도 공시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들이 이제 변액 종신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솔직히 그것들이 개인들한테 효율적일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생명보험도 먼저 만들어진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소득이 끊겼을 때라는 어떤 경제력과 연관지어 보면 아주 잔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들과 딸이 있는 이렇게 4명이 사는 가족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아빠는 회사를 다니고 엄마는 가게를 집안일을 하시고 자녀는 뭐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쪽의 소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소득을 활동을 하는 시기, 한 30세에서 한 60세 사이 때가 소득 활동을 하는 시기잖아요. 이때 이 아빠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 라고 한다면 그때 생각을 해보는 게 생명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빠가 사망했을 때 이 가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어떠한 힘든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갑자기 소득이 끊겼을 때. 그럴 때는 생명보험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 역시도 저는 정기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회사를 다니는 아빠의 나이가 만약에 지금 올해 59세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정년을 내일 모레 정년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생명보험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꾸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주 잔인한 이야기지만 경제활동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의 아빠의
어떤 사망은, 그쵸? 사망은 아주 잔인한 이야기지만,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 이쪽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매우 슬픈 일이지만 재무적으로는 플러스가 돼요. 신기하게. 아주 잔인한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근데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엄마의 생명보험은 필요한가? 만약에 엄마가 직장이 아닌 가게를 보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죠? 엄마가 사망했을 때 이 가족에게는 매우 슬픈 일이지만 재무적으로는 플러스가 돼요. 이거 역시도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생명보험이 필요할까? 아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만약에 사망하면 이거 역시 매우 슬픈 일이지만 재무적으로는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슬픈 이야기를 사실 하진 않아요. 생명보험을 가입시킬 때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는 가게 구성원이 이렇게 있다면 아빠와 뭐 엄마와 자녀들 이렇게 있겠지만 그 안에서 경제력, 돈을 버는 사람의 소득 구간 그 시기까지만 생명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한 30세에서 한 60세 정도 사이에 맞춰서 생명보험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맞게 생명보험이 아니라 종신보험이 아니라 정기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왜냐면 기간을 정해놓은 보험이 정기보험이니까요. 그러면 보통 종신보험에 비해 정기보험이 한 3분의 1 정도가 싸거든요. 혹은 4분의 1까지도 싸니까요. 훨씬 이익인 것이죠. 그쵸? 근데 만약에 아빠에게 종신보험을 들었는데 아빠가 오랫동안 살아요. 한 99세까지. 이거 역시도 애매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재무적 그 보험의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정기보험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한 45세 정도 됐을 때 만약에 사망이 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존에 이 가게가 1년에 소비했던 그 금액이 있잖아요. 뭐 저축이든 적금이든 뭐든 간에 1년에 총 소비했던 금액을 곱하기 한 3배 정도 크기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가게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1년에 소비한다라고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의 생명보험이면 된다라고 봐요. 정기보험이면. 왜냐면 1년 정도는 이 뭐라고 하죠? 이 가장의 부재의 어떤 슬픔에 가족이 그 무엇도 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봅니다. 한 1, 2년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 1년 정도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금액이면 생명보험이 필요하다. 다만 그 조건은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의 소득 기간에 맞춰서. 그러면은 소득 활동이 끝난 사람에게 생명보험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잔인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식만 보지 말고 주식 외에 어떠한 금융 상품에서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서 결국에 이것들이 내가 목적을 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쳐낼 건 쳐내고 플러스 할 건 플러스 하고 가중치를 둘 건 가중치 두고 그런 식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가 사실은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리실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의 생각이라는 것이고 분명히 여러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보통 가게당 한 가구당 이쪽 보험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한 달 1% 수익 1년에 한 5% 10% 수익 내는 것보다 줄여서 그 수익을 따라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시황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시황과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조금 일단은 코스피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음, 뭐라고 할까요? 중국에 좀 엮인 어떤 코스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반등 강도가 상당히 약해요. 최근 한 3주 동안에 어떤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반등 모드가 나왔습니다. 반등 모드가 7월 거의 그 초반부터 따진다면,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든 어떤 다우든 꽤 많은 부분을 거의 다 반등에 성공을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언저리 6월 말부터 7월 초 요 구간부터 해서 거의 다 반등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신흥국 증시도 상당히 빠르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증시는 중국에 이제 연동되어 있다 보니 잘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연동되어 있는데 더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미미할 정도로 약해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카페에다가 올려드린 거에 보면, 다만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에, 그러니까 거래량이 마르고 있다라고 하죠. 것에 어떤 변곡점의 어떤 느낌으로, 어떤 좋은 징후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차 매도 이후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어떤 모멘텀이 나왔을 때, 특히 이제 실적에 관한 것이죠. 매수할 어떠한 사유가 생겼을 때 매수를 할 것이고, 그 사유가 없다면 지지부진한 어떤 횡보 혹은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그 지난 6월부터 나타났던 어떤 글로벌 증시의 어떤 조정이 이 어떤 미국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 그러니까 비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약화되어 가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읽혀졌었거든요. 뭐냐면 달러 강세에 기인한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원화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야지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 혹은 그걸로 인한 주식의 반등이 좀 가능할 것인데, 좀처럼 원화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자면, 그거 역시도 중국,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의 중심 통화인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보면 위안화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 그 환율도 이게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진정이 잘 안 되는 이런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위안화 약세를, 그러니까 미국 무역 분쟁 과정에서,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라는 것이 수출의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출하는 그 내 자국의 어떤 중국 자국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위안화 약세를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좀 하는 시각이 확실히 좀 있긴 하지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로만 어떤 중국 증시 지금 상해의 이런 하락을 설명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안화 하나로만 이야기하기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이제 왜 이러냐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외화 표시 부채를 빠르게 이제 늘렸죠,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어떤 대조표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는 중국 경제에
어떤 증시에 부정적인 역할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지수의 어떤 반등의 해결의 실마리가 중국 증시인데, 그런 중국 증시가 어떤 부채 문제가 좀 수면에서 좀 이제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에 한국 증시가 상당히 조금 부진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보면은 한국 증시가 최근에 보면은 이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인도, 베트남, S&P 500 이렇게 다 반등을 했던 반면에 한국 지수는 상당히 중국 지수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반등이 약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고민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태까지 현상이라고 한다면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에서의 어떤 무역 분쟁이 잘 해결이 됐을 때 한국 증시가 그러면은 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런 횡보의 모습으로 전개될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해결이 되겠죠. 계속 이렇게 가진 않겠죠. 만약에 해결이 되는 과정 이후에 우리 한국 증시가 이러한 모습을 가질지 혹은 횡보의 모습을 가질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제 한국 지수를 이제 놓고 보면 한국 지수를 놓고 보면 좀 길게 한번 봐볼게요. 2008년도 이후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만약에 지수가 우상향 하려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어떤 반도체나 이런 IT 쪽 애들이 올라가야 되죠. 그래야지 지수를 이끌고 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일단은 왜 그러냐면 만약에 걔네 반도체 애들이 못 받쳐준다면 한국 증시는 좋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사실은 이렇게 벌써 내리막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017년도 거의 하반기부터는, 그쵸? 그러니까 작년 4분기부터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4분기부터는 이미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어요. 반도체를 제외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인 거예요. 이들이 지지부진해버리면 시장은 절대 반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업 실적 역시 작년에 비하면 개선의 강도가 아주 약해요. 작년에는 시간이 지나면 기업 이익의 예상치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3분기 어떤 실적이 나오기 전에 2분기 언저리 때 예측했다면 3분기가 다가오기 전에 점점 올라갑니다. 예측치들이. 계속 좋아지는 상향 조정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측을 해놓으면 점점 하향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다만 지수라는 특성상, 개별 종목이 아닌 지수라는 특성상 계속 내려가라는 법은 없고, 그렇죠? 이렇게 작지만 반등은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특징을 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저도 이런 표현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흔히 많이 말하는 PER이 아마 12개월 예상으로 본다면 8.5배까지를 보고, PBR 역시도 0.91배 정도까지를 보거든요. 이 정도 되면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하방 경직 혹은
그러니까 하반 경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로 좀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는. 하나 아까 표를 더 보여드리면, 그렇죠? 작년에는 실적들이 괜찮았어요, 다.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다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보입니다. 저는 내년 역시도 지금보다 더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뭐 2020년도에는 뭐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너무 멀리 갔고, 일단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더 안 좋았고 2018년도보다 2019년도 더 안 좋았다라고 보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공포가 좀 오는 것이죠. 그러면 지수가 작년처럼 과거처럼 이런 박스권을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다만 일정 부분의 어떤 밸류에이션, 저렴한 밸류에이션에 기댄 어떤 횡보 정도, 그러니까 그것이 한 이 언저리에서 횡보 정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장기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일부러 장기 차트를 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2011년도가 상당히 중요한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봤을 때 이제 흔히 시장 지수로 매수하는 사람과, 그렇죠? 시장 지수로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 딱 두 구간, 시장이 상승할 때 매수하는 매매 방식은 이 지금 1구간과 2구간에서는 꽤 큰 성과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누구나 성과를 이룹니다, 보통. 단타를 하든 장기 투자를 하든. 근데 이 구간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이 구간. 지금 펼쳐지는 이런 구간. 이 구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 건데요. 뭐라고 할까요? 2011년도가 중국의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이었거든요. 2011년도부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서의 어떤 피크를 딱 잠깐 찍었던, 그러니까 그 소위 과거에 있었던 차화정이라고 했던 것들이 정점을 찍었을 때가 요때였습니다. 요때. 그 다음부터 이 구간부터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는 연 3%대 내외의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제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구간부터 흔히 말하는 박스피라고 했던 박스권 구간이 그렇죠. 그런데 이 구간이 불쑥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2017년도에 한번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것을 흔히 최근에는 조금씩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반도체 착시 현상. 반도체 착시 현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이 착시 현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하락을 보면서 이 반도체 착시 현상이 줄어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국 수출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지한 고민.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을 한 10년 정도 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 구간에서의 매수하는 방식, 작년 2017년도에 매수하는 방식은 같았어요. 그래서 매수하기가 수월했던 부분도 있고, 저희도 작년에 계좌가 2배 반 정도가 이상 수익이 났지만 그것이 보통 2017년 상반기 때 대부분 이루어졌고 하반기 때는 계좌가 한 20% 정도였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 30% 정도 수익이 났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저는 수익을 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 부분과 이 구간에서는 다 조금씩은 수익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 반도체에 관한 어떠한 착지가 만약에 끝난 것이라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죠? 제가 오늘 오전 시황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도 지금의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입니다. 오전 시황에서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에 어떠한 기억들이 있으면 현재의 그 기억들이 이 과거의 기억이 이 현재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 과거 기억으로 인해서 오히려 방해받아질 때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것이 저는 지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2017년도에 큰 수익을 줬던 그의 기억들을 빨리 지워버리고 2018년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2017년은 돈을 벌어야 했던 구간이었고 벌 수 있었던 구간이었다면 2018년도는 첫 번째가 일단 돈을 지켜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구간이었고 그것이 가능했던 구간이라면 지금은 돈을 지켜야 되는 구간, 거기다가 플러스 약간의 전략을 활용해서 약간의 시장 수익보다는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구간으로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방식을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이 내용이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이긴 했어요. 사실 뭐냐면 이거 잘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2017년도 마지막에 들어왔던 분들은 그게 적응이 전혀 안 돼요.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강제적으로 포기를 해야 되는 수순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에 하는 말들이 이때 구간을 경험했고 이때 구간 두 구간을 동시에 경험했던 분이라면 벌써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구간만을 경험했던 분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너네들 미쳤어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다 보면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앞으로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고점에서 샀던 주식은 그 고점까지 내가 샀던 가격까지 절대 오지 않는 이런 시간들이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방법을 바꿔봐야 되느냐라고 하겠죠. 매매법이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보통 바텀업이라고 해야겠죠.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개별 종목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일단 개념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실적은 2017년은 과거고 2018년이 현재고 2019년이 미래라면 특히 이 방법은 단타하는 분이랑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일단은 과거에 어떤 기업을 볼 때 이제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냐면 기업을 볼 때 이것은 시장이 강세든 뭐든 상관없겠지만 특히 더 2017년 과거의 실적이 매우 좋은 것이 정상적인 회사인 것이 좋겠죠. 정상적인 회사. 근데 2018년도에 뭔가 달라지는. 근데 내년까지 뭔지 모르겠지만 확 시장이 커지는 이런 종목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2018년도, 2019년도인데 이제는 2019년도까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ROE와 EPS 그 다음에 매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면 매출이 2018년도보다 내년의 예측치들이 무조건 증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EPS는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20% 이상 EPS가 증가해야 돼요.
그리고 ROE는 무조건 1 플러스 1 이상이 증가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느냐, 이제 빠질 때 매매하는 방식인 거예요. 자세한 건 제가 카페에다가 아마 회원분들은 이제 다들 숙지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마지막에 카페에다가 올려드린 내용을 하나 혹은 두 개 정도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민엔지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엔지의 실적 ROE가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넘어오는 이 구간에서 16.7, 16.8 거의 횡보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미래에 17.7로 1 정도가 증가를 하면, 이제는 현재고 미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기가 좋아진 종목은 매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래에도 16.7이라든지 이런 ROE가 나오면 이 종목은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왜냐면 ROE가 이 정도면 매출이나 순이익은 많이 늘거든요. 많이 늘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약세장, 횡보장에서는 이런 주식은 반등이 잘 안 돼요. 대형주 빼고는. 대형주는 좀 예외적인 겁니다. 대형주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외인들의 수급의 영향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적이 고만고만하고 ROE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 등락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보면은 저는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롯데쇼핑 같은 대형주 중에서는, 롯데쇼핑은 저는 지금 정도의 분할 매수 관점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넘어가서 이렇게 본다면 이 구간을 한번 볼게요. 이 구간을 차트로 일단 보면, 민엔지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볼게요. 최대한 당겨서 보면 과거에 이렇게 가던 주식이 이만큼 빠졌잖아요. 그쵸? 요거를 축소해 보면 이렇게 왔던 게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가 2018년도의 시작인 거고, 왜 그랬냐면 2018년도 1, 2분기에 실적이 안 좋다라고 나오니까 확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2018년 하반기부터 다시 좋아지거든요. 셔틀뱅크의 어떤 자회사의 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맞물린다면, 그러면은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다만 분기 실적은 저조해서 주가가 확 빠졌지만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애들, EPS가 20% 이상씩 증가하고 ROE가 증가하고 매출도 역시 증가하는 이런 애들이라면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주가가 상승하다가 하락하고 다시 이런 상승을 할 때 보통 이 고점 대비 하락의 폭이 통계적으로 50% 하락을 하지 않아요. 보통 모든 종목을 대입해서 확인해 보셔도 알 거예요, 아마.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ROE가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데 이렇게 조정이 올 수 있거든요. 주가는 아무리 훌륭한 주식이라도, 그럴 때 아무리 훌륭한 주식이라도 조정은 볼 수 있지만, 실적이 우량한 회사, 미래의 실적까지도 성장한 회사가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해야 되는데요. 보통 장기 이동평균선을 깝니다. 그것이 이제 주간으로 보면 주간 볼린저 밴드가 되는 거겠죠. 특히 볼린저 밴드는 주간에서가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주간 볼린저 밴드라고 하면 일간으로 바꿔보면 한 80 볼린저 밴드 정도일 거라고 보는데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할 때 보통 기준 일간에서 20 볼린저 밴드 기간에서 사용하는데, 표준 편차 2를 쓰는데요. 이렇게 하락을 활용할 때는 50 이상을 쓰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볼린저 밴드 상에서 이거는 지금 50 볼린저 밴드를 썼는데 80 볼린저 밴드도 되고 100
기간으로 볼린저 밴드를 써도 돼요. 다양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50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고점 대비해서 실적이 우상향 한다라면, 미래 실적이 우상향 하는 종목일 경우에 이 조정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 하단 정도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15에서 한 20% 정도 하락을 하고,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시장의 이 바닥까지가 한 15에서 한 20% 정도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종목은 어떤지 전 재보진 않았지만 한 수익률을 한번 재볼까요? 이 고점, 아주 높은 고점부터 볼린저 하단이라고 했을 때 한, 그쵸? 여기 요 정도네요. 한 15%, 20%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애매한 숫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고점에서 한, 이건 좀 덜 빠졌네요. 한 15% 정도 빠졌거든요. 그쵸? 요 정도로 빠지는 게 보통 정상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미래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은 이 정도로 빠지고 말아요. 최근에 또 이런 종목도 있죠. LG 이노텍.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역시도 ROE가 계속 증가하는 회사인데 시장의 수급으로 인한 이러한 하락은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량한 종목이든 일라 할지라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빠질 때는 이렇게 빠집니다. 고점 대비 이 볼린저 밴드 이 하단까지가 한 20% 정도를 빠지는 거고, 여기서부터 하단에서 이 바닥까지 또 한 20% 정도 빠졌거든요.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차관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첫 매수를 여기서 합니다, 보통. 이 하단에서 보통.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보통 여기까지 빠지는 것이 한 20% 정도가 평균적으로 빠지고, 정말 많이 빠질 때가 30% 정도 빠져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1차 매수를 하는 구간이 이 구간에서 1차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1차 매수를 하고 10% 하락했을 때 2차 매수, 또 10% 하락했을 때 또 3차 매수. 그러면 벌써 얼마나 빠진 건가요? 여기서 10% 빠졌고 20% 빠진 거죠. 보통 이만큼 빠지고 최대 맥스가 거의 30%가 거의 끝인데요. 끝인데 이런 거죠. 10%, 20%. 근데 보통 이 3차 매수, 이 4차 매수까지 오지 않고 보통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바닥이 나오는 이때까지가 보통 한 20% 정도 하락을 하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평균 단가를 낮춤으로써. 아예 물타기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전략적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 1차 매수 10% 하락했을 때 2차 매수, 또 마지막 10% 하락했을 때 3차 매수, 이렇게 들어가면 요 정도가 평균 단가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과거의 데이터들을 다 이제 대입을 해 봤거든요. 거의 흔히 말해서 노가다로 해본 결과,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이 내서부터 하락해서, 다만 실적이 우상향해야 됩니다. 하락한 종목이 평균 단가가 이 정도로 유지된다면 반등 대비 평균 단가 근처 오기도 전에부터 수익권에 들어가고, 여기서 살짝만 넘고 이 전고점, 내가 최초로 1차 매수하기 전 이 중간 정도 근처에만 와도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것이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요.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만큼 빠질 때, 높은 가격에서 낮은 가격으로 빠질 때는 한 22% 정도, 여기까지가 22% 정도 하락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같은 기간까지 올라가면 한 28% 정도가 상승률이 나와요. 똑같은 각도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죠? 이거에 대한 것은 적립식 매매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평균 단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시작하면 이 구간이 오기 전까지 반등을 하기만 해도 15% 정도 수익은 보통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 저점까지가 한 20% 정도 하락을 한다면, 똑같이 나중에 주가가 여기서 이만큼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20% 하락했는데 이 정도 왔을 때는 한 플러스 한 30% 정도 수익이 나요. 보통 같은 구간일 때도.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해 버리면 훨씬 큰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늘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구간에서는 뭐 매수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매도에 대한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매수했던 그 근처 가격 오면 매도한다. 혹은 이런 볼린저 밴드 매매를 한다는 것은 횡보장, 약세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10에서 한 15% 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한다 라든지, 혹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꺾을 때, 꺾이고 나올 때 매도한다 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매도 전략을 쓸 수 있긴 하겠죠. 다만 이 전략, 이 방식은 다르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어떤 다르다라는 거냐면, 이 방식을 뭐 이릅니다. 어떤 한 분은 이거 공개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만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건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과거에 예전에 주식 오래 하셨던 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덱스 펀드를 오래 하셨던 분들 역시도 다 아는 과정인 거고, 그러니까 금융 상식이 조금만 있다면 누구나 아는 방식인 거예요. 단순한 방법. 볼린저 밴드라는 오픈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도 있고, 책도 나와 있고, 뭐 숨길 게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제 방송을 보는 아주 소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난다고 제가 손실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경쟁을 안 해야겠죠. 우리는 외인이나 기관들과 경쟁을 해야죠. 서로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도 아깝지 않고 이 방법을 누군가 써서 수익이 나면 오히려 고마운 거고, 그렇죠? 대신 잘 사용해 주길 원할 뿐이고, 물타기와 꼭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단 물타기에 대한 이야기 할 것인데, 이렇게 시장이 누가 봐도 강세장일 때, 잘 생각해 보면 이 7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이때 대부분의 계좌 수익이 났었고요. 이때는 마지막 한 번의 수익으로서 이때 복리를 한번 확 끌어올렸던 역할을 해줬던 구간이었거든요.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때 요 상승각에서 수익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러한 상승각이, 근데 최근에 이 상승각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과거에 보면 이렇게 하락각이라고 하죠. 보통 이 하락각이 완만했었는데 하락각이 강해지면서 시장에서 점점점 약세가 심해졌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 하락각이 점점점 완만해지게 풀려야 돼요. 과거에를 보면 이렇게 하락각들이 점점점, 강한 하락각들이 이렇게 점점점 누워야지만 나중에 시장에 강세가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도 카페에 올려드렸으니까 회원분들 한번 봐보세요. 매수와 매도의 싸움에서 매수가 이길 때 이런 하락각이 완만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하락각이 아직 전혀 완만해지려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완만해지려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반도체를 빼면 좋은 게 없어요. 그렇다면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종류들, 실적이 우상향하는데 말도 안 되게 주가가 한 30%, 한 40% 빠진 종목들을 분할 매수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매수하는 방법은. 아주 특별하게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또 있겠지만 한두 종목, 우리가 지금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기억은 지우고 지금은 인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과정이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물타기와는 달라요. 뭐냐면 물타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동이에 물을 채워 놓는 것,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물타기는 이거예요. 뭐냐면 이런 종목을 할 때는 제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최소 10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10종목. 10종목. 그래야지만 포트폴리오의 어떤 최적의 어떤 리스크를 방어하는 정도의
어떤 편차가 나올 수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뭐 20-30% 정도의 종목 정도만 보유해도 시장 리스크를 다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최소 10종목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한 종목의 비중이 10%겠죠. 그럼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매매는 저는 4차 매수가 반드시 필수라고 봐요. 근데 보통 3차 매수에서 끝나긴 하지만 4차 매수까지 여력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2.5%씩 곱하기 4번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10%의 비중, 이 물 안에는 10%의 비중을 나누기 4번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을 4번에 나눠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다 부으면 여기에 물이 다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물타기라는 것은 비중과 개수와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 틀어 놓는 거예요. 빠질 때마다 계속. 이거는 계좌가 빵꾸 납니다. 흔히 시장에서 도박에서 더블업이라든지 이런 베팅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고, 또 심지어 떨어질 때마다 1%, 2%, 3%, 4% 이런 식으로 매수해서 한 번만 요만큼만 반등해도 본전 이상 수익을 나게끔 하는 거 역시도 사실 위험해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 채널 선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1% 매수했는데 반등해버리면 다 놓치는 좋은 기회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두서없게 얘기했지만 일단은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실적이 좋은 주식을 많이 하락해 있는 주식들이 최근에 많아요. 최근에 몇 개만 예를 좀 들어본다면, 몇 개만 좀 예를 들어본다면, 아까울 게 없습니다. 그쵸? 아까 롯데쇼핑 얘기했기 때문에, 롯데쇼핑까지만 좀 얘기를 해보면,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되게 엄청 무서워 보이는 주식이잖아요. 근데 2017년도를 기점으로, 2018년도를 기점으로 이러한게 험한 차트 패턴은 나오기 힘들 거라고 보고요. 요 정도 가벼운 정도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 25%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것은 보통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 20% 정도부터 하락했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이 상당히 탄탄하다. 왜냐면 실적이 받침되는 종목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라는 것이고, 만약에 볼린저 밴드로 매수를 했다면 매수 매도 1차 매수 2차 매수 지금 현재 보유 중이겠지만 평균 단가 대비하면 지금 플러스권에 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게 또 뭐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했던 거 보면 저는 리노공업 같은 종목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항상 왜 어렵냐면 내가 막상 매수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계속 흔들리기만 하고 올라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어느 순간 여기 와 있고, 여기서 너무 힘들게 지내왔는데 매도해버리니까 또 어느 순간 여기 와 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는 애들이 가장 매매하기 어렵고 까다로워요. 이거는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은 절대 버틸 수 없는 종목들. 다만 이런 종목은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매매하는 경우는 상단에서 매도 기회가 있는 것들이죠. 매수 매도. 지금도 만약에 하단까지만 온다면 추후 더 하락한다라는 각오 하에 분할 매수로 1차, 2차, 3차 이 정도의 각오로 들어갈 수도 있는 종목들. 이 종목은 실적이 계속 이렇게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월간 차트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가 되겠네요. 월간 차트를 보면 계속 그 서프라임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갔던 주식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승 각도가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윌리엄 D 겐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윌리엄 D 겐이라는 이 책은 아마 원서 아닌 이상은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상당히 어렵지만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요. 어떤 하락 각도가 이 상승 각도가 죽지 않았어요. 이 구간이 빠진다 할지라도 잠깐 이 각도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된 것뿐인 거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이런 종목들이 저점에서 매수하기가 좋다.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하는데 한 번씩 조정을 주는 회사들. 그렇죠. 아주 그래서 오늘 벌써 55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이것이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안 됐다면 뭐 궁금하신 부분은 충분히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모셔도 좋고, 다만 이 종목은 실적을 보지 않는 단기 매매자일 경우에는 패스하십시오. 패스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종목은 그냥 자세히 집에서 연구를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1년 구간으로 보면 보통 한 번 혹은 두 번, 보통 세네 번 정도, 적으면 두 번 정도의 기회가 와요. 그 말은 한 번 사면 길면 6개월 보유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6개월 보유해서 한 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혹은 한 3개월 정도씩 보유해서 한 15% 정도 혹은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정도라는 것 정도로 만족해야 되지. 사실 이것도 훌륭하긴 하지만 단기 매매처럼 오늘 1% 내일 2% 이런 거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 패턴과는. 근데 저는 이 종목이 나중에 강세장이 와서도 활용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조금 소외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들을 놓칠 확률이 있거든요. 다만 안전 매매, 그리고 자산이 큰 분들은, 저희 회원분들도 자산 규모가 큰 회원분들은 사실 추세 매매 혹은 돌파 매매보다는 이 볼린저 밴드 매매를 하거든요. 왜냐면 자산이 큰 분들은 돌파 매매를 못해요, 보통. 그리고 대형주에서 이렇게 하단에서 매매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자산이 아주 커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단기 매매, 추세 매매, 돌파 매매는 자산이 한 10억 이상부터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이 매매로는 10억 이상부터는 이 매매를 못 써요, 보통. 그렇게 돼서 10억이 넘어가면 보통 하는 것들이 분산을 합니다. 뭐 인덱스 펀드를 혹은 그러니까 그 지수를 적립식으로 계속 모아 나가면서 배당과 함께 계속 시장보다 5% 10% 수익을 내는 방식과 어떤 대형주 위주로 배당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일부 자금으로는 추세 매매를 하는 방법들, 이렇게 좀 오래 주식을 해서 자산을 키운 분들은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작년에 2017년도만 보고 한 가지 방법으로 고수했다면 그 방법으로는 이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동안. 내년까지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확실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을 확신이라는 게 주식시장에는 없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주식을 매수하는 뭐라고 할까요? 주식 매수하는 방식보다도 안전하다라는 것. 하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의 성공 확률이 높아요. 거의 손실 보고 나오지 않아요. 실적만 잘 째려보고 있다면 거의 손실 보고 나오는 경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고요. 좀 더 심화된 내용들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어, 시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